깼습니다. 박세지가 없었으면 대한민국은 이미 무너졌습니다. 이미 조선인민공화국 돼버렸어요. 그 이유를 여러분 방송을 통하여 공부하시길 바라고, 세 번째가 지금 살아있어요. 두 분은 돌아가셨고 바로 그분이 김순규입니다. 이 김순규는 전라도 광양에서 태어났어요. 3대 장로님 아들이야. 근데 연순 반란 사건 때 인민군이 들어와서 그 아버지를 처형하려고 앞문으로 들어올 때 아버지가 뒷문으로 도망가서 경상도 김해까지 도망갔어요. 그 다음날 초등학교 5학년 때 김순규 장로님이 아버지를 찾으러 갔어. 갔더니 아버지가 맨발로 도망갔으니까 그 산을 넘어서 누워서 발에 박힌 가시를 빼고 있더래요. 동네 주민들이 가시를 다 빼고 있더래요. 그 한 사건으로 김순규는요, 영원한 극우의 극우.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김순규를 오해한 거야. 전라도니까 무조건 좌파인 줄 알고 법무부 장관을 임명했네. 그리고 국장원장을 임명했는데 들어가 보니까 세상에 그 긴 얘기가 있는데, 풀스토리 있는데 다음에 얘기해드리고, 청와대의 비서들이 국무회의한 내용을 그 다음날 평양으로 다 넘기는 거야. 노무현 때. 이걸 김순규 장관이 잡은 거야, 국정원장. 잡아가지고 그 핵심 세력인 1심의 사건을 딱 처벌하려고 수사를 하니까 56명을 구속시키려고 하니까 그 다음날 노무현 대통령이 들어오라 그러더니 책상을 치면서 말이야, 왜 간첩을 잡았냐고! 김순규 장관이 뭐라 그래요? 국정원장이 간첩 잡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왜 시키지도 않는지 알까? 당장 옷 벗으라고. 그래가지고 장로님이 쫓겨났거든. 그것도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면요, 여러분 지금 밤잠 못 잡니다. 근데 요거 좀 자세한 얘기 내가 한번 해드릴게요. 다른 데서 안 한 얘기나 해드릴게요. 그 바로 김순규 장로님은 난 누구 소개로 만났냐? 돌아가신 바로 김중권 목사님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여의도의 레싱턴 호텔로 오라 그래서 내가 나갔더니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장로님, 정가훈 목사인데 일반 목사로 보면 안 됩니다. 이 정가훈 목사가 나라를 지킬 것입니다. 장로님은 무조건 정가훈 목사를 도우세요. 그 다음에 나한테는 이래요. 김순규 장로인데 목사님이 하는 애국운동을 완성하려면 꼭 김순규 장로하고 함께 하세요. 이렇게 서로를 소개했어. 그리고 갔어요. 어르신은 그날 처음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가 언제까지냐, 새벽 1시 반까지 얘기를 했어요. 3시간 반까지. 그 내용이 뭐냐, 자기가 이제 노무현 정부의 법무부 장관으로 이제 갔더니 청와대에서 오러 갔더니 법무부 장관을 해달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저는 못합니다. 그랬더니 장관 시켜주는데 못한다는 사람 처음 봤다고. 왜 못하는 거죠? 대통령님은 보니까 보안법을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나는 3대 장로의 기독교에 태어나서 일생 법조인으로 살았는데 보안법은 통일될 때까지는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노무현이가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그럼 이렇게 합시다. 노무현은 인간미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저 문재인 이 계좌색하고는 좀 다르다니까요. 그래 뭐네,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보안법은 국회에다 맡겨놓고 법무부 장관을 좀 수락해 주세요. 그래서 그때 장로님이 국회는 한나라당도 있으니까 보안법은 없어지지 않겠다 해서 그러면 하겠습니다 했는데, 세상에 1년 하다가 보니까 노무현이가 터키 가서 기자들한테 이렇게 말했어. 보안법은 칼자루 속에 넣어가지고 박물관에 던져야 된다. 이 말을 하자마자 들어오자마자 바로 사표를 내버렸어. 대통령이 어떻게 장관하고 한 약속을 어기냐 이거요. 김성규 멋쟁이라니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영원히 이 노무현하고 원수질 생각하고, 뭐 원수고 자시고 뭐 보안법을 폐지한다고 말도 안 된다 이거예요. 계속 민주당 쪽에서는 보안법 폐지하려고 집요하게 달라붙는데 김승규가 막아낸 거예요. 목숨 걸고. 그래서 이제 사표 내고 나왔는데, 그랬더니 3개월 후에 또 전화가 왔더래. 노무현이가 전화 와서, 장관님, 저녁에 식사하라면 오세요, 청와대로. 이 노무현은요, 사람을 그 장관 시킬 때 꼭 이렇게만 한대요. 전화를 직접 한대, 직접. 누가 시켜서 안 하고.
저 노무현입니다. 이렇게 청와대에 식사하러 한번 오시죠. 요게 뭐냐, 장관 시켜준다는 신호야. 그게 들어갔더니 국정원장을 좀 해달라고 해요. 아니, 먼저 번에 안 봤냐고요. 나는 법무장관도 안 하는데 왜 국정원장 또 하니까. 호남에 사람이 없어. 호남에 너를 좀 도와주세요. 그때 장로님이, 이야, 여기에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는가 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일을 시키려고 하는가 보다. 해서 국정원장을 갔더니 가서 업무 보고를 받는데 보니까 세상에 국정원에 간첩 잡는 부서를 싹 다 없애버리고. 물어봤대. 그러면 국정원이 간첩 안 잡고 뭐 하냐 그랬더니 경찰로 넘겼다. 국정원은 경찰로 넘기고, 경찰은 어떻게 했냐. 경찰에는 간첩 잡는 부서를 내년에 제대할 할아버지 노인들만 거기다 넣어놓고 예산을 10분의 1로 줄여가지고 간첩 잡는 기능을 대한민국에서 완전히 마비시켜서, 그래 새벽 기도 가서 우리 장로님이 울었대요. 하나님, 나라 망했습니다. 나를 임명해 준 노무현 대통령과의 인간적 의리를 생각해야 되는지, 국가와 민족이 먼저인지. 그랬더니 성령이, 김승규 대단해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니까요. 문 딱 잠궈놓고 들어가서 기도해서 성령 음성을 듣는다니까요. 개인적 인간 의리보다가 국가와 민족이 먼저니라. 응답을 받고 출근을 해서 일반 부서를 국정원에 빼가지고 간첩 잡으러 시켰더니 간첩 잡는 기술을 잊어먹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노태우 때, 전두환 때 은퇴한 할아버지들을 불러서 알바를 시켜가면서 후배들에게 간첩 잡는 기술을 가르쳐주라 해서 6개월을 수사를 딱 시켰더니 당장 구속해야 될 사람이 56명. 이게 바로 1심이에요, 1심에. 이걸 잡는다고 딱 선포했더니 청와대에서 오래가지고 난리를 치면서 그만두라고. 그때 김성규 장로님이 큰일 났다, 걸렸다, 이젠 대한민국 끝났다. 그때에 하나님의 지혜가 나와서 이 노무현에 대해서 깜빡소리를 한 거예요. 대통령님, 지금 나를 모가지를 치면 국민들이 내가 간첩 잡았다고 나 모가지 다치면 대통령이 욕먹으니까 2주일 동안 내가 가만히 있다가 나 쪽에서 사표 내는 거 하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이 노무현이가 속아 넘어오더래요. 이러더래요. 그거 좋겠구만. 그럼 2주일 동안 가만히 있다가 그쪽에서 사표 내는 걸 하자고. 미국이 눈치가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됐다 해서 돌아와서 2주일 시간을 벌어서 목숨 걸고 수사라. 목숨 걸고 수사라. 나라가 망하냐 존재하느냐의 문제다 해서 특별히 암호 해독반에 가가지고 이 간첩들이 암호를 6겹으로 암호를 쳐놔가지고 해독이 안 되는 가 쓰고, 그래서 국정원장의 특별 지원금을 애들한테 주면서 이것 봐! 공들 말이야! 당신들이 국가가 주는 녹을 먹고 산 사람들이 이럴 때 당신들이 공을 세워야지. 집에 퇴근하지 마. 밤새도록 빨리빨리 풀어 해서 김승규 장로님이 국정원에서 쫓겨나기 3일 전에 그 코드를 풀어버린 거야. 국정원이. 그래가지고 그 코드를 풀어서 보니까, 자, 뭐냐, A4 용지로 북한에다 넘긴 서류가 100만 장. 100만 장이야. 대한민국 망했어요. 이거는 이렇게 공개해도 여러분 처벌 안 받습니다. 왜? 이거는 일반 재판 문서에 김성규 장로이 나게 재판 될 때 김성규 장로를 깜뽕해도 넣으려고요. 이 자식들이요. 어떤 이쁜 처녀 하나가 주일날 교회 가는데 장로님 이렇게 말해요. 유도한테 넘어가요. 그래, 왜? 그러니까 저기 간첩 수사해요? 해요. 그러니까 해야지. 그걸 녹음을 딱 한 거야. 이걸요, 국정원장이 자기가 하는 내용을 일반 국민에게 말했다 해가지고 그 처녀 그것이 고발을 해가지고 대법원까지 재판받았어요. 김성규 장로님이. 재판받았는데 대법원에서 결국 무혐의가 된 거죠. 무혐의가 됐는데 아슬아슬했죠. 그래서 그 재판 받느라고 왜 내가 그 말을 했는가를 증명하려고 100만 장의 북한으로 넘긴 서류를 재판보다 낸 거야. 그래서 이거는 일반 공개 내용이 된 거니까. 여러분도 인터넷 들어가면 그거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도 언론이 이런 거 보도합니까? 이런 것이 있다는 조차도 국민들이 모르잖아요. 그런데 100만 장
그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이 체제에다가 그 다음에요, 이승만 대통령이 뭘 했냐면요, 한미동맹이라는 걸 체결했어요. 미국하고 우리하고 다 이렇게 묶어놨어요. 왜 한미동맹이 중요한가? 북한이 계속 우리를 쳐들어와서 공산화하려고 그러니까 이걸 막으려니까 세계에서 제일 강한 나라하고 딱 동맹을 묶어놨어요. 그래가지고 당시에 이 서울보다도 더 우쪽에 미군이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쳐내려오려면 미군하고 바로 전투를 해야 돼. 그렇게 해놨다. 그래서 우리 이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이 체제가 잘 보존되면서 우리가 경제 발전을 하고, 또 미국이요, 우리 한국이 6.25 잿더미 나와가지고, 잿더미 돼가지고 어려우니까, 살기 어려우니까, 미국이 특별 예산 편성해가지고 10년 동안을 우리 대한민국 전부를 먹여 살렸어요. 10년 동안 특별 예산 편성해가지고. 그런 나라가 있겠어요? 그리고 우리 물건을 사주고, 우리가 미국하고 무역을 할 때 항상 미국이 우리한테 적자를 봤어요. 적자를 봤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좋은 나라로 만드는데 도와줬단 말이에요, 이게. 이걸 잘 모르죠. 우리 교회가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얘기 좀 하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 자유민주주의, 이 자유시장경제 이걸 버리면 안 돼요. 예? 오늘날 요것을 좀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들어왔어요. 북한이 끊임없이, 제가 뭐 국정원장을 했으니까 알죠. 끊임없이 우리나라에다가 간첩을 보내. 그리고 북한에서 끊임없이 방송을 해. 난수표로. 아무개 간첩은 뭐 이런 짓을 해라, 저런 짓을 해라. 그래, 우리 대한민국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우리 헌법에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를 넣어놨는데 여기다가 다른 체제를 넣어가지고 대한민국에서 분열이 일어나도록. 두 체제가 싸우게 되면 나라 발전은 없어요. 그때 어떤 나라냐? 베트남 기억하시죠? 베트남이 남부 베트남에 북한 월맹에서 공산당을 보냈어요. 그게 베트공이라고 그래요. 베트공하고 자유월남하고 그 두 체제가 있어서 결국 싸우다가 공산화됐죠. 그때 당시에 베트남 인구가 2천만이에요. 2천만인데 100만 명이 죽거나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졌어요. 100만 명이.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첫째야. 예수 믿는 사람은 공산체제가 되면 살 수가 없어. 다 죽어, 다. 그 다음에 106만 명이 외국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 공산화되니까 살 수가 없으니까. 근데 바다에서 빠져 죽은 사람이 16만 명. 2천만 중에 206만 명이 그렇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기업체가 1,500개 있었는데 기업체가 다 몰수됐어요. 국유로. 그 다음에 모든 농지가 다 몰수됐어요. 그래가지고 쌀 수출국, 삼보장 하는 나라 아니에요? 쌀 수출국이 1년 만에 쌀을 수입했어. 수입해야 먹고 살겠다. 집단 농장하니까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내 거에 안 되니까 누가 열심히 일을 하나. 그래가지고 베트남이 그렇게 돼 있다가 결국 1989년이요. 1989년에 우리가 시장경제 체제로 가야 되겠다. 자본주의 체제로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잘 살게 됐죠. 우리나라도 그 기업들이 많이 가 있어요. 결국은 공산주의 체제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에는 지금 그 좌파 핵심 세력 중에 좌파 핵심만 잘 들으세요. 좌파 핵심. 좌파가 다 그렇다는 말 아니고 우리가 잘 모르고 좌파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핵심 세력 중에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우리나라에. 첫째는 레닌주의가 있어요. 레닌주의. 이제 조국 같은 사람이에요. 조국 같은 사람인데 이 레닌주의는 뭐냐면 마르크스 혁명, 공산혁명을 해야 되는데 폭력을 써서 혁명을 해야 된다. 소련이 그렇게 했죠.
그 소련이 그렇게 혁명을 했습니다. 근데 소련이 망했어요. 1917년에 혁명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소련에서 죽은 사람이 공식적으로 1800만을 죽였어요. 학살했어요. 다 죽였어요, 다. 뭐 옛날 귀족들, 뭐 농주들, 군 장성들 다 죽였어요. 뭐 종교 지도자들 다 죽였어요. 그랬는데 1800만 죽였어요. 실제로는 더 죽였지만은 통계는 1800만. 근데 1991년에 소련이 망했습니다. 그럼 왜 망했냐? 우리가 1988년에 88 올림픽 했죠? 아니, 대답한 사람이 뭐 한 사람. 아니, 했지, 우리가. 우리가 얼마나 잘했어요. 그때 동구 공산권이 다 왔어요. 우리 올림픽에. 그 다음에 러시아도 왔어요. 와가지고 보니까 이 한국이 엄청난 나라가 돼 있는 거예요, 이거. 그리고 올림픽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들이 회의를 많이 하고 있었다면, 이 공산주의가, 이게 공산사회 체제가 이게 안 좋은데 하는데, 한국에 와서 보니까, 이 반동강 난 나라가 너무너무 잘 살고 기가 막히단 말이야. 사람들이 막 때깔도 좋고, 뭐 얼굴이 막. 그래가지고요, 그 이듬해에 동구권이 다 망했습니다. 1989년. 우리 88, 그 다음에 동구권이 다 무너졌어요. 그 다음에 3년 후에 소련이 붕괴됐어요. 우리나라 보고, 이거 우리 사회주의, 공산주의 해봐야 이거 소용없다. 망했어, 망해. 그게 이제, 그거를 우리나라에 이제, 인사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도 소련식으로 폭력혁명을 하자. 오늘날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어떠세요, 여러분들?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살 수가 없어. 교회는 국가라는 국가라는 큰 집 속에 교회들이 막 있어요. 국가가 무너지면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이제 좌파 핵심 코어 중에 그런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김일성주의라는 게 있어요. 김일성주의. 김일성주의는 뭐냐면, 북한에 이제 김일성 3대 세습을 했잖아요. 제가 국정원장 할 때 김정은이가 24살이었어요. 24살. 어린애예요, 어린애. 요즘 24살, 요즘은 어린애잖아요, 요즘은. 근데 이 김일성주의라는 것은 주체사상이라고도 해요. 주체사상이란 말이 어려우니까 김일성주의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 남한을 공산화해야 되겠는데 우리 민족끼리, 잘 들어보세요. 우리 민족끼리, 김일성을 중심으로 우리 민족끼리 미제국주의를 몰아내고, 미국을 제국주의라고 그렇게 잘못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정권 잡은 사람을 미제국주의의 괴뢰를 몰아내고, 그리고 우리 민족끼리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사회로 만든다. 그게 김일성주의예요. 근데요, 김일성주의를 그렇게 남한을 하겠다. 그래서 끊임없이 남한에 라디오로, 방송으로 교육시키고 이렇게 해서 생각들을 바꿔놨어요. 나쁜 사상을 집어넣었어요. 이게 뭔지도 모르고, 우리 학생들, 그때 순수한 열정을 가진 우리 학생들한테. 근데 제가 국정원을 가니까요, 이제 보고를 하는데, 북한이 1994년부터 97년까지 3년 동안에 300만이 굶어 죽었어요. 300만이 굶어 죽었다니까요. 밥을 먹일 수 없는 체제예요, 그게. 밥을 먹일 수 없는 체제를 우리가 그걸로 가야 된다고. 그게 옳은가요? 제가 틀렸으면 이 얘기를 해봐요. 그걸 300만이 굶어 죽었어요. 그래서 한 세대가 없어져 버렸어요, 북한은. 선생도요, 당시에 가르칠 힘이 없어가지고 수업을 안 했어요. 다 학교는 오면, 이제 나중에 우리가 통일을 해서 복음을 전하기, 하나님께서 곧 통일시켜준다고 그랬어요, 우리나라에. 통일시켜주는데, 기도 많이 해야 통일시켜준다고 돼 있어요. 통일시켜주는데, 우리가 그 통일되면 그 다
좀 밥을 못 먹어가지고요. 병투성이에요, 병투성이. 이거 다 우리가 의료비 엄청나게 들이고 해야 돼. 이게 김일성주의예요, 이게. 김일성을 중심으로 미 제국주의 몰아내고, 괴뢰들 몰아내고, 공산주의로 남한을 통일하겠다. 남북을 통일하겠다. 이게 김일성주의. 이렇게 되면 되겠어요? 안 돼요.